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픽션 작가, 오늘의 기후에서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 남종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실 때마다 북극곰 얘기 하나씩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떨어져 간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마이애미에 취재차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북극곰 얘기를 해주실지 아니면 마이애미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무래도 좋습니다. 선생님께 선택권을. 예, 마이애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미국 마이애미가 전 세계 그 대도시 중에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도시 1등이에요. 일단 그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그 사람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의 콜카타라는 도시가 1등이고 네. 자산 피해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마이애미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애미 이 도시를 좀 취재를 하러 갔는데 네. 저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도시들은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렌터카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 데이드 카운티라고 마이애미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바다 주변인데요. 항구도 있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차 타워만 있어요. 높은 건물인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곳은 너무 저지되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옆에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하려면 뭐 2시간에 $30씩 줘야 되고 어휴. 그래서 무서워서 주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지하 주차장을 못 짓는 이유가 이 해수면 상승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폭풍 같은 게 불면 네. 침수 우려도 높고 아하. 그리고 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 지하수를 침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공법이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재밌는 건 여기저기서 고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을 염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질 텐데도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00층짜리 건물,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높은 100층짜리 건물도 이미 짓고 있더라고요. 2026년이나 27년에 완공이 된다는데 네. 제가 가보니까 7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뭐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지만 안 믿고 있는 걸까요?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미국의 부자들이 지금 플로리다주 특히 마이애미로 몰리고 있어요. 일단 뭐 이 기후가 여기가 원래 부촌이잖아요. 미국 드라마도 보면. 그래서 기후가 온난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존의 그 창업자인 베프 베조스도 여기에 와가지고 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아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초고층 그 레지던시 건물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안 믿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워낙 부자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이. 물론 뭐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엄청난 부자들은 큰 뭐 그런 요인이 아니겠죠. 반면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플로리다주에 한 15년 정도 사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과연 여기에서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애미 그 근교에 홈스테드라는 위성 도시 정도가 되는 곳이 있는데 주로 이제 노동자 계층이나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진짜 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자들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오면서도 큰 걱정하지 않고 오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아무리 고층 건물이어도 지하부터 물이 차면은 이게 위험한 건물이 되는 건데 여기 부동산 사뒀다가 혹시
뭐 값이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어. 네, 나중에 떠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마이엠에서 좀 즐겨야겠어. 그렇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부자들한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수면 상승보다 세금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소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네. 아, 참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보다 소득세 감면이 주는 그 가치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런 서민이나 중산층은 쉽게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의 어떤 위험을 맞닥뜨리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걱정도 클 때고 이게. 네. 그래요. 북극곰 얘기를 해주실래요? 마이애미 얘기를 해주실래요? 하니까 과감하게 마이애미로 방향을 트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북극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네. 북극곰이 살고 있는 바다 얼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사람이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것과 북극곰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잠식당하는 건 아주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예. 네. 물론 사람들은 고도 높은 곳으로 도망치면 되겠죠. 북극곰도 끝까지 얼어 있는 곳으로 도망치면 되겠지만 북극곰은 우리 사람보다 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는 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명한 마이애미가 해수면 상승하고 있다니 이것도 좀 솔직히 충격이네요. 우리 어릴 때부터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맨날 마이애미 나왔잖아요.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막 그래요. 선생님 또 한 가지 더 청취자분들께 제가 고자질할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다정한 거인 책을 보여드리니까 앞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고래를 굉장히 열심히 그려주시더라고요. 아, 예쁘다. 그리고 들고 갔는데 SNS에 보니까 다정한 거인을 사신 분들 중에서 고래 그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보내주세요. 이런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래 책갈피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 선생님께서 다 직접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직접 그려서 고래들을 저한테 하나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가장 포악해 보이는 고래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고래 그림에 꽂히셔서 화가로 전향하시는 겁니까 이제? 아니 뭐 꽂힌 건 아니고 원래부터 고래 그림을 네. 가끔씩 그렸어요. 아하. 예, 제가 뭐 특별히 이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아 이게 의외로 예.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 배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 네. 이제 조금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앞에다가 이제 고래 그림을 그려서 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리다가 새 책이 나올 때만 그립니다. 갑자기 많이 그리시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기 오보이라는 그 동물 매거진이 있어요. 동물보호 네.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컨드핸드 마켓을 열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책을 팔았는데 그냥 팔기만 조금 뭐 해가지고 네.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 손으로 직접 코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코팅해가지고 만드는 게 의외로 어렵지가 않아서 그리고 만들어 나니까 또 폼도 나고 그래서 이걸로 장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청취자분들 선물로 보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야, 진짜 그러면 핸드메이드 책갈피인데요. 이게 코팅까지 직접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앞으로 북극곰을 만난 남자가 아니라 각종 고래를 그리는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네요. 여기 그 제돌이 그림도 있나요, 선생님? 제돌이 그림은 아직은 못 그렸어요. 예, 그 남방 큰 돌고래를 그리긴 그리는데 네. 제돌이만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아직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선생님과 우리 고래 이야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래 잡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도 들려주실 테고요. 고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남종양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향고래는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네, 향고래를 보기가 힘들죠.
네. 예, 향고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가끔씩 그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길 잃은 개체, 길을 잃은 향고래. 있죠. 그런데 향고래는 보통 태평양 쪽 중간에 있는 섬, 뭐 통가라든지 이런 데서 좀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몇 군데 서식 지역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나 이 근처에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홋카이도 북쪽에 회유를 하기는 합니다. 일부 개체가요. 일본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1923님도 새싹 문자로 고래에서 향이 나나요 하셨는데 왜 향고래라고 하죠? 향유고래의 줄말로 이제 향고래라고 하는데 네. 그 향고래의 내장이나 이런데 일종의 결석 같은 게 생겨서 네. 그런 것들이 해변에 발견되기도 해요. 그거를 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용연향이라고 부릅니다. 용연향. 예, 예. 그거를 이제 향료로도 쓰고 여러 네. 가지 이 물질로 많이 썼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향고래라고 부릅니다. 진짜 향이 나는 거래요. 용연향. 그리고 여기 보니까 6106님이 향유고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기름을 제공하는 고마운 고래죠. 저는 교통경찰관입니다. 눈이 또 온다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꼭 부탁드릴게요.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셨어요. 6106님 오늘 문자 주신 교통경찰관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교통경찰관님의 당부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3277님이 돌고래는 잘 알겠는데 향고래는 생소하네요. 도움되는 퀴즈 좋습니다. 그랬는데 향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고래인지, 왜 향고래 기름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고래마다 기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이 고래를 이렇게 많이 잡았던 이유는 네. 기름 때문에 잡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업혁명은 석탄이 만든 게 아니라 고래가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과 뭐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가 필요했지만 네. 사실상 그런 공장이 야간에도 가동되기 위해서는 고래 기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를 쓰기 전에는 모든 조명을 고래 기름을 이용을 했습니다. 아하, 네. 예, 유럽과 미국 동부를 밝히던 불은 다 고래 기름이었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스페인의 바스크족이 처음으로 이제 상업적인 포경을 시작한 이래 네.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이제 영국이나 뭐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북극까지 가서 포경을 하고 한 거는 바로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큰 고래들, 돌고래 말고요. 네. 큰 고래, 뭐 대왕고래, 혹등고래, 뭐 그다음에 긴수염고래, 참고래 이런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 기름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런 고래가 아니라 향고래를 잡아가지고 기름을 쓰게 돼요. 향고래는 사실은 수염고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고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염고래와 이빨고래가 있어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빨 있잖아요. 네. 이빨 있는 자리에 수염이 나 있어요. 아하. 그런 애들을 수염고래라고 수염고래. 하거든요. 수염고래는 보통 큰 고래예요. 대형 고래들. 아까 말했던 뭐 대왕고래, 혹등고래 이런 애들이고 우리 사람처럼 이빨이 나 있는 고래는 돌고래예요. 돌고래. 네. 뭐 큰 돌고래, 뭐 흰고래, 뭐 벨루가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조금 큰 범고래 그리고 가장 큰 향고래가 있습니다. 향고래는 대형 고래이면서도 수염이 나 있지 않고 이빨이 있는 네. 그런 고래거든요. 근데 이 향고래 머리가 엄청 커요. 그 머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경납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양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포경업자들이 한 것들이 이제 이 향고래를 잡아가지고 양초를 만들었죠. 그래서 네. 이 양초를 만든 여러 가지로 원료로 양초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름으로 양초를 만드는데 이 향고래 기름으로 만든 양초를 최고로 쳤었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향고래가 멸종 직전까지 갔었죠. 그걸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허먼 멜빌의 백경. 모비딕 예. 백경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향고래는 에너지원이었네요. 오늘날 우리 석유 석탄처럼. 그렇죠. 네. 동물 등불을 에너지를 켤 수 쓴 거죠. 있는. 예, 사실은 예. 화석 에너지를 쓰기 전에 인간들이 쓴 건 동물 에너지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고래잡이에 집착했던 이유, 이 책 1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래 부산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창자로 국물을 우려냈다. 고래 기름은 비누롤 만들고 등잔불을 밝히는 데 썼다. 기름에 식초를 섞어 뿌리는 살충제로 쓰기도 했다. 뼈는 으깨서 비료로 썼고 심장 판막으로는 북을 만들었다. 북 가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언가에 다 활용할 수 있었던 고래였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래를 잡기 시작했던 걸까요? 원래 고래를 잡던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고래 잡는 게 포경 산업으로 붐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고래를 부산물까지 다 썼던 지역은 에스키모나 북극 지역에서 이렇게 썼었고요. 이제 네. 일본에서도 포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한 16세기 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부산물까지 다 쓰고 있었는데 전 세계 상업 포경 그러니까 그냥 자급자족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네. 고래를 잡아가지고 팔기 팔아서?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고래의 멸종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한 거는 스페인에 살던 바스크족이었어요. 그 바스크족은 그 마을 앞이 그 지역 앞이 고래의 회유로였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도 자급자족적으로 그냥 잡았던 건데 네. 이 고래 기름을 팔아 보니까 이거 돈이 되네라고 생각을 해서 유럽으로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이제 이 상업 포경 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배를 가지고 이제는 제일 처음에 모든 포경은 앞바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바다에서 한참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바다에서 보통 다니는 연안에서 배가 잡다가 연안이죠. 예. 연안에서 사는 고래가 긴수염 고래거든요. 긴수염 고래요. 근데 얘네들은 천천히 헤엄쳐요. 그 다음에 작사를 맞으면 잘 떠요 물에. 그래서 잡기가 쉬웠던 거죠. 네, 네. 근데 연안에서 긴수염 고래를 안전히 이제 작사를 내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먼 바다라고 하게 되고 또 먼 바다에 가서 고래를 다 잡으면 없어지면 이제는 북극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종의 원양업으로 점점 이제 가게 발달하기 되는 시작하는 거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포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고래가 다 없어지니까 향고래를 잡은 거고요. 아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안에서 잡다가 먼 바다에서 잡다가 북극에서 잡다가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잡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그 포경이 시작돼요. 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는 남극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고래 잡으러.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래를 그만 잡자. 그 포경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면서 지금은 그때처럼 안 잡죠, 거의. 그렇죠. 네. 고래 개체 수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떨어지게 되고 고래를 잡으려고 해도 이제 고래가 없어졌어요. 네. 대왕고래도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고 혹등고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밍크고래를 잡게 돼요. 네. 밍크고래는 대형 고래 중에 가장 작은 고래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이 보이는 고래인데 근데 밍크고래는 워낙 작으니까 별로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았던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래를 그만 잡자라고 하면서 상업포경 금지 협약을 맺게 됩니다. 네. 국제포경위원회라는 기구에서요. 네네. 그러면서 1986년부터 상업포경이 금지가 되죠. 86년부터.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포경을 하는 나라가 없고 그중에 이 상업포경 금지 협약을 탈퇴한 나라들이 지금도 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이렇게 3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래를 잡아서 지역 공동체에서 그걸로 살았었다. 우리는 네. 그렇게 멀리 나가서 하는 그런 원양 포경이 아니니까 이대로 하겠다 하는 지역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일본은 그렇진 않아요. 원양 포경도 나가는데 예, 남극에서도 포경을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멀리 나가지는 않는데 근해나 자기 나라 근처에서 잡기는 하는데 거기 북극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또. 자급자족인 포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포경은 공장식 포경선이 다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와 그다음에 항공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고래를 수색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 에스키모나 바스크족이 하는 포경의 수준과는 전혀 달라서 지금의 포경은 생태 착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3개국이 기후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인데 그 포경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라들은 고래를 잡기 시작한 지 뭐 300~400년, 400~500년 정도 됐어요. 근데 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뭐 한 그렇죠. 진짜 근대 한 포경부터 50년, 시작한 100년.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로 전통적으로 잡은 곳은 에스키모들이죠. 예, 그것들은 이제 500년 이상 아주 오래된 세월 전부터 잡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어느 정도로 발달된 수준에서 잡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포경 산업의 변천사가 이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대목을 좀 찾아보면요. 6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새끼 고래를 베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많은 젖을 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는지 몰랐어요. 고래는 바닷속에서 새끼에게 젖을 물린다. 새끼에게 어미 젖은 필수적이다. 크릴이나 물고기 먹는 양은 적고 대부분 젖에 의존해서 성장한다. 어미 젖은 지방이 풍부해서 새끼가 빠른 시간에 지방을 키워서 거친 바다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혹등고래는 하루에 450리터의 젖을 생산한다. 젖을 문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 대왕고래 새끼는 어미의 젖만으로 처음 2~5달 동안 90kg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래가 새끼를 배서 임신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방식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고래가 바다에 살지만 포유류거든요. 그렇죠. 젖을 물려가지고 새끼를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특성이 뭐냐면 공감을 잘해요. 아, 왜냐하면 정말요? 예, 젖을 물려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 공감과 교감을 양육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메뚜기가 네. 메뚜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잖아요. 네, 네. 예.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공감과 교감을 하는 종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아하. 기본적으로 진화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끼에게 진심으로 네. 기르고 새끼를 보호하고 또 새끼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과정이 있어요. 이를테면 향고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유치원을 만듭니다. 양육조하고 사냥조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양육조 엄마들이 새끼들을 딱 돌보고 그 네. 동안에는 또 사냥을 나가가지고 먹이를 가져오고 아하. 뭐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네. 인간들이 포경선들이 사냥을 할 때도 이제 만약에 새끼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죠. 어미고래가요. 예, 아. 그래서 바스크족이 포경을 할 때부터 그 포경 방식이 뭐냐면은요. 보통 새끼와 어미가 같이 다니는 양용무리를 타깃으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서 새끼 고래는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그 어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새끼 고래를 먼저 죽입니다. 아이고. 작사를 먼저 쏩니다. 그러면 작사를 맞은 새끼 고래가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미고래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미고래를 일종의 공감의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어미고래를 잡게 되는 거죠. 아, 그게 포유류의 특징이네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애교인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그 새끼를 먼저 인질로 삼으면 어미는 절대 그 새끼 밖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부경 선원들이 이 고래를 잡았죠. 이게 같은 인간이어서 이걸 아니까 또 이용을 한 거네요. 네. 아이고, 포유류여서 이걸 아니까. 그래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양육조하고 사냥조하고 나눌 때 엄마들끼리 나눈다고 했는데 고래도 수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컷 고래는 양육에 뭔가 기여하는 바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고래는 그러니까 돌고래하고 대형고래가 좀 다른데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컷은 북극곰처럼 따로 삽니다. 아, 네. 그냥 고독하게. 놀라운 포유류네요. 예, 포유류의 수컷은 원래 고독했나? 네. 예, 따로 살고 아예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은 같은 무리를 이루되 양육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근데 그게 인간들처럼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는 할 일을 다 했어 하고 약간 좀 그 배제되는 느낌이네요. 거기서 수컷 그리고 고래가. 향고래 같은 경우도 그 무리를 이루지 않고 크면은 아예 그냥 무리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종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암수가 같이 사는 무리도 있고 아예 따로 사는 무리도 있고 한 무리를 이루되 따로 노는 애들이 있고. 아하. 네. 그런데 어쨌든 새끼를 낳으면 양육 과정에 수컷은 별로 그렇죠. 기여하는 기여를 바가 크게 없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포유류 전반의 특징이 아니겠죠. 참.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베링해 세인트루이스 섬의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보고서에 썼던 글이라고요. 221페이지에 나오는 올가을 마을 세 곳의 거주민이 모두 굶어 죽었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바다 코끼리와 물범 고래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바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았고 남풍이 계속되어 얼음 조각이 섬을 둘러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어떤 식량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요 대목 뒷부분에 보면 그 지역에 갔는데 주검이 그냥 깔려 있는 이런 게 나오던데요. 이게 결국 산업화된 대규모 포경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포경 산업은 18세기, 19세기 포경 산업은 고래를 없애기도 했지만 네. 에스키모 원주민의 문화를 말살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포경이 이루어진 곳이 북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북극을 다니면서 이 포경선들이 선원으로 에스키모를 채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에스키모들은 거기서 같이 고래를 잡죠. 그러면 그 에스키모들한테 급료로 뭐 술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 에스키모들은 고래를 잡으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던 전통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를테면 현대 문화, 서구 문화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자기 삶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키모는 임노동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되면서 이 에스키모 커뮤니티가 기존과 다르게 와해가 됩니다. 제가 그 북극으로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 네. 에스키모 마을을 다니면은 술을 안 팔아요. 마을에 따라 가지고 네. 어떤 마을은 웻타운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네. 젖은 마을이라고 부르고 어떤 마을은 드라이타운이라고 불러요. 예. 드라이타운은 이제 건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웻타운은 술을 먹을 수 있는 데고 드라이타운은 술을 먹을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스키모 마을 중에 뭐 베로우나 뭐 카크토빅이나 이런 마을들은 드라이타운이어가지고 술이 술을 없어요.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네. 상점에서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을 주문할 수는 있어요, 우편으로. 그런데 그게 연간 할당량이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런 규제가 생겼냐면요. 그러게요. 한 번도 에스키모들이 술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포경선을 타면서 급료로 막 술도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발효 음식이 없을 테니까요. 네, 추운 네. 곳이라 술이 네. 없었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없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죽잖아요. 네, 그렇죠. 추운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 술을 규제하는 법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에스키모 마을은 술을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원양 고래, 공장식 고래 포경 산업이 기후 환경 생태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무너뜨린 거였네요. 오늘 남종영 선생님께 재돌이 취재 당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요거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정한 거인 이 책은 1년 내내 이야기해도 할 게 많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